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부가가치세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아니고 혹시 사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상식을 갖춰야 될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면세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수출을 한다든가, 국내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은 부가가치세가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규모가 제일 크죠.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저희 거는 이제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최종적으로 세금 확정 지어가지고 오늘 저희는 세금 납부했습니다. 자,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자, 우리가 지금 어제 앞 시간에서 공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또 재화의 공급에서는 일반적인 공급도 있지만 간주 공급이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공급 4가지 유형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 이 4가지는 우리가 특별한 공급이다. 그래서 간주 공급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빼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거래는 잘 안 빠뜨려요. 다 아니까 누가 봐도 이건 거래인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까 이런 거래는 일반적으로 빼는 경우가 없죠. 신고할 때. 그런데 우리 회계 실무자들이 이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누락할 수가 있는데 이거 다 신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가공급의 3가지 유형,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면세사업 전용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돼.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가 우리는 면세사업이 없어. 전부가 다 과세사업이야. 그러면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한 가지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관한 비용,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택시 운송업이라든가 렌트카 대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주유소가 해당이 되죠. 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회사, 자동차 판매회사, 하여튼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승용차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해당 사항 없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에게는 이 타사업장 반출도 해당이 없죠. 사업장이 2 이상 있어야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사업장 반출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간주 공급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라는 걸, 세금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급하지 않아요. 특수한 공급이기 때문에 발급할 수가 없어, 여건이. 그런데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장이 2개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까지 이건 발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 공급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하는 거, 그리고 폐 없이 잔존재화, 이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된다는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 좀 복잡했고요. 용역의 공급을 정리해보면 용역의 공급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만 과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용역의 또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용역의 무상 공급. 그런데 딱 과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을 말이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원룸이라든가 또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또는 이런 상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상가 건물 1층에 아주 좋은 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무상으로, 그게 만약에 저 월세를 받으면 한 달에 한 5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가인데 자기 자녀에게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주었다 하면은 그거 무상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월 500만 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5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사례가 애매한 것들 여기서 이제 정리했었죠. 그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따로 정리를 했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재화의 공급,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수 재화, 부수 용역은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앞 시간에서 제가 언뜻 얘기했습니다. 자, 책이라는 재화를 판매를 하는데 책은 면세 재화란 말이에요. 근데 책에다가 DVD를 끼워서 판매를 해요. 근데 책값은 거기에 책값은 18,000원어치고 거기 DVD 값이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가 2만 원으로 그 책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된 재화나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이 대가라는 것이 뭐냐면 물건 가격이라는 얘기죠. 물건의 가격.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교재가 이 책이 2만 원이다라고 정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DVD 당연히 포함해서 2만 원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주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1번 설명이나 2번 설명이나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봐도 이건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주된 재화와 용역으로 판단해라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면세, 과세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면세냐 과세냐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면세냐 과세냐 하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책은 면세인데 거기 DVD가 과세다. 그건 책에 딸려있는 DVD라면 그냥 책하고 합해져서 전부 다 면세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얘기도 제가 해드렸죠. PC가 100만 원짜리 PC를 샀는데 PC를 샀더니 그 안에 책이 아주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컴퓨터 사용법, 윈도우 10에 이런 윈도우 10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래가지고 컴퓨터 공부할 수 있는 책이 거기 몇 권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책값이 가만히 보니까 한 3만 원은 돼. 그러면은 컴퓨터 가격이 97만 원이고 책값이 3만 원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에 파는다는 얘기는 시가로 치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부수된 재화로 봐서 3만 원을 면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97만 원에 대한 10% 9만 7천 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책 그건 컴퓨터에 포함된 거야. 누가 봐도 그냥 3만 원 모두 합쳐서 100만 원의 10% 10만 원이 부가가치세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 옆에 있는 것은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된 사업에 여기는 주된 재화와 용역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살 때 책이 끼어 있는 거라든가 책 살 때 DVD가 끼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얘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입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건 뭐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어디에 따른다고요? 주된 사업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학원을 해요. 학원이 면세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는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학원생으로 이게 교육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직업훈련 교육으로 전환한 지는 한 15년 돼요. 그러니까 15년 전까지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었고요. 또 한 20년, 30년 전에 가면은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학원 고객이 초등학생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직업훈련으로 바꾸고 나니까 학원에서 운영하던 버스가 필요가 없어요. 콤비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주된 사업은 버스를 파는 게 주된 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버스를, 그 버스는 우리 학원의 운행 버스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했다 이거예요.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주된 사업의 과세나 면세 여부에 따라라 이거예요. 주된 사업의 과세나 면세 여부에 따라라. 자, 그럼 뭐냐? 우리 주된 사업이 학원이에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죠. 그러면 버스 팔 때도 면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 버스를 만약에 누가 사갔다 그럴까? 하여튼 어떤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쓰려고 사갔다고 보겠습니다. 무슨 공장에서. 그러면 그 버스를 제가 600만 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그냥 공급가액만 600만 원 있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그냥 600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원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 사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세 사업자. 그러면 이제 학원도 2개 학원은 과세 사업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학원 중에서 과세 사업 업종에 해당되는 그 종목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전학원이 과세 사업이에요. 운전학원. 면허 따로 다닐 때 가는 학원 있죠. 또 하나 학원은 성인 상대로 하는 무용학원 말고 무도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인들 그 사교춤 가리키는 학원. 이 2개의 학원은 과세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상하탑 운전학원이라고 가정을 할까요? 상하탑 운전학원에서 그 학생들 운행하던 그 통근 운행 버스를 제가 팔았어요. 600에. 그리고 A라는 업체가 사갑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는 660에 사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그러니까 주된 사업에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부산물 같은 거예요. 부산물. 그래서 만약에 주된 사업이 내가 과세 사업자인데 부산물이 보니까 부산물 나온 건 면세래네. 그러면 그것은 과세 사업으로 그냥 본다 이거예요. 과세 사업으로. 또 면세 사업자가 나오는 부산물. 그럼 부산물도 그냥 면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수되는 사업에 따르는데요. 자, 밑에 표를 좀 보겠습니다. 주의를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한 이거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이면 주된 사업에 관계없이 면세다.
그러니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예 면세라면은 주된 사업에 관계없이 면세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냐 면세냐 따지는 것은 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 거에서 따지는 것이지, 면세라면은 아예 무조건 면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한 내용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건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밑에 두 줄로 관한 거. 그리고 위에 거는 별도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를 한번 볼까요? 자, 건물입니다. 건물을 팔았다 이거예요. 건물은 과세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건물을 팔았는데요. 그 사업자가 제조업자가 팔았어요. 과세 제조업자가. 그러면은 이 부수되는 재화 용역은 과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과세 재화를 과세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처분했다. 제조업이니까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업종은 아니죠. 제조업자가 건물을 팔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인 공급입니다. 일시적인 공급. 그런데 왜 과세가 되느냐? 제조업자가 과세 사업자니까.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지금 이 면세 사업자, 금융업을 하는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무슨 은행에서 이천의 지점을 폐쇄하면서 이천에 있는 자기 지점 건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건물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면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면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부가가치세 부담 안 하고 공급가액만 주고 건물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이라면 1억의 비용이 안 나가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라면은 주된 사업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보지도 말아라 이겁니다. 부수되는 재화가 토지와 같은 면세 재화라면은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자냐 면세 사업자냐 하는 것은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면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말한 이 부분은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라.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해라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이런 얘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뒤에 문제풀이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좀 뭘 정리했는지 아직 좀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여러분이 실무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를 만들어 볼 때 그때 지금 들은 얘기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법에서는요 무슨 시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 그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가산세가 붙는다든가 그 법률을 위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모든 세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재화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또는 계약상 인도나 양도하는 거 이게 공급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것까지는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배웁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요 이렇게 우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재화를 이동해가지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이거죠. 예, 인도되는 때. 두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화라는 게 이렇게 옮겨 주어 가지고 그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옮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법률적으로 그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보는 것인데 이동이 필요하다면 인도가 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데 그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는 것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가 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된다. 뭐 상식적인 거니까. 그러면 거래 형태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 거래 형태에 따라서. 예, 이 형태가 너무 많아요.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인도하는 때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자, 그런데 예외가 좀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들이죠. 이게 현금 받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하면 외상. 자, 6개월 할부로 합시다. 3개월 할부로 합시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이 할부 판매입니다. 그 할부 판매는 여기서 말하는 할부 판매는 1년 이내까지만 해당이 돼요. 12개월. 예. 12개월까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공급 시기를 이러한 일반적인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면 바로 공급한 걸로 봅니다. 할부 판매라고 그래서 만약에 할부 판매는 대금을 받는 날이 공급 시기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예. 할부 판매라 하더라도 돈을 받아야 공급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그 사는 사람에게 인도하면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12개월 할부니까 매달 한 달씩 할부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 돈 다 받고 12개월 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느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할부 판매, 오늘부터 할부 판매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5월 29일 날 공급한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 언제 내야 돼요? 7월 25일 날 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4, 5, 6 1기 확정 과세 기간이죠. 4월, 5월, 6월이 오늘 할부 판매를 했으면 오늘 할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7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시기가 된다. 12개월 할부라고 그래서 이건 내년 4월 말이 되어야 할부금이 다 끝나니까 4월 말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틀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거래가 있어요. 상품권은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잖아요. 이마트 상품권 사잖아요. 그럼 그 이마트나 여기 NC백화점이 상품권 팔을 때는 공급으로 안 봐요. 세금하고 관계없어요. 예. 상품권을 팔면은요, 파는 회사는 뭐가 되냐면 부채가 돼요. 돈을 미리 받은 것이 돼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요. 구두를 판매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상품권 많이 판매하죠? 상품권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은 안 주고 이 상품권이라는 이 유가 증권만 주는 거잖아요. 돈 받고. 우리 회사가 돈 받았습니다라는 거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미리 그 계약금 같은 걸 받으면 선수금 처리하죠. 우리가 그 자산, 당좌 자산 배울 때 선수금 배웠잖아요. 상품권 판매하는 회사도 그 상품권 판매 시점에서는 상품 매출이 아니에요. 선수금. 근데 일반 선수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쓰죠. 예. 자, 그러면 언제 공급 시기로 보느냐? 이때.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팔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 상품권을 가지고 어느 고객이 와서 구두하고 받고 갔다. 그때 매출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그 시기에 맞는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상품권 주의하셔야 돼. 상품권 판매하는 시점, 돈이 들어왔으니까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지. 아니에요. 돈은 들어왔지만 재화를 인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 시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품권을 기업에서 산 다음에 그 뭡니까? 그 회사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백화점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왜? 세금 계산서 해주면 매출이 잡히잖아요. 근데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품권은 아직 판매가 일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품권은 세금 계산서 같은 건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신용카드 결제를 해도 이상한 증빙으로 해줘요. 거기 부가가치세 표시되고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자동으로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매출로 바로 잡힙니다. 우리가 그 판매하는 회사들에서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살 수 있죠. 대신에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안 해줘요. 신용카드로 결제는 하고 그 증빙은 다른 걸로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네,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여러분 아시죠? 재료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부담해서 가공을 하면 그게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렇죠?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 재화를 역시 인도하는 때. 예, 인도하는 때입니다. 지금 세 가지 다 인도하는 때예요. 재화 인도하는 때. 자, 그런데 이 반환 조건부 판매 뒤에 있는 건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 동의 조건부 판매 이거 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반환 조건부 판매라는 건 뭐 우리가 무슨 홈쇼핑 보면 그런 광고들 많이 하던데요. 예.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도 좋습니다. 반품 충분히 받습니다. 다만 일주일간만. 네. 이것이 바로 반환 조건부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내가 반품을 안 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바로 매출로 잡아버려요. 자, 그래서 반환 조건부 판매의 공급 시기를 보면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면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한을 정해 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주일이다 그러면 이제 7일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상품을 인도받고 7일이 지나면 그 판매한 그 회사에서는 이제 매출을 확정 짓게 된다 이거죠. 조건부 판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특이합니다. 이거. 자, 장기 할부 판매하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나 그게 그거니까요. 예,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지급한다는 게 중간 지급 조건부니까 중간중간 지급을 하는데 완성도 기준도 그 중간중간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완성도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계를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우리가 주문을 받았는데 이 기계 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계예요. 그래서 한 1년은 제작을 해야 돼. 주문 받아가지고 제작이 완료되는 데까지. 근데 거기 1년간 제작하면 그 가격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기술자가 1년간 그 투입되는 인건비만 해도 크잖아요. 거기다가 재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상당히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런데 결제를 만약에 그 기계를 주문한 사람이 다
다 만들면 돈 주겠습니다. 예, 그랬다고 하면은 그 기계 제작 사업자는 돈이 많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죠. 다 만들고 나서 거기 만약에 20억짜리 기계다. 그러면 내가 20억을 전부 은행에서 빌리든 내가 현금을 투자하든 해가지고 다 만들어야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제작하는 이런 공급은 이런 조건으로 팔아요. 예. 중간중간에 한 3번에 걸쳐서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4개월에 한 번씩 결제합시다.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기계를 안 만들면 어떡해? 아니 와서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기계를 얼마나 만들어 놨는지. 그게 완성도 기준이에요. 딱 보니까 기계가 한 30%는 만들어졌네. 그러면 이번에는 30% 결제. 또 검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한 60% 정도 만들었네. 그러면 나머지 또 30% 더해가지고 30%또 추가 결제. 이런 방식이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또는 완성도 기준 시급 조건부라는 공급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장기 할부 판매하고 유사한 거예요. 아까 여기 위에서 처음에 나오는 할부 판매는 12개월 이내라고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는 3회 이상 나누어서 결제를 하면서 최초 할부 금액부터 마지막 할부 금액까지가 1년이 넘으면 그게 장기 할부 판매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장기 할부 판매다 그러면 할부 기간이 1년 넘는 거라고 보시면 대부분 다 장기 할부 판매. 할부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그냥 할부 판매. 이거는 현금 판매하고 똑같아요. 그냥 할부 판매는 인도하는 시점에서 세금 신고하면 돼요. 인도하는 시점에서.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아까 완성도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끊어서 해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그러니까 몇 프로 이렇게 몇 번 쪼개서 받으면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나누어서 신고하는 게 이겁니다. 장기할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이거는 나누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고 나누어서 신고도 하면 돼요. 자, 이제 요것만 좀 특이합니다. 요것만 또 특이하고 이제 무인 자동 판매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재밌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무인 자동 판매기라는 건 사람이 파는 게 아닌데 인도하는 시점으로 공급가액을 결정한다. 인도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예, 무인 자판기에서는.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요.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고 사업자가 현금을 꺼내는 때 만약에 현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낸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출을 잡으면 돼요. 현금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꺼낸다. 그러면 매출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인 자동 판매기 이거는 인도하는 때가 아닙니다.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신고하면 된다 이거죠. 다음에 위탁 판매, 대리 판매 이런 것들입니다. 위탁 판매, 대리 판매. 이거는 대리인이나 수탁자가 공급을 기준으로 대리나 수탁자의 공급 기준. 이게 무슨 말이냐? 수탁자가 그 판매를 수탁받은 사람이 판매된 거 그때를 매출로 잡아라 이겁니다. 예. 우리 회사에서 제조업체인데 우리 회사가 이런 손계산기 제조업체인데 우리 회사 판매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NC백화점에다가 이거를 NC백화점에다 이거 당신들 좀 사서 팔아주세요 하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거기 NC백화점에 전자제품 부스가 있어. 그 부스 팀장한테 이거 우리 계산기를 팔아주면 제가 10%씩 판매 수수료를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좀 팔아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요만큼 자리 내서 요 계산기 갖다가 받아서 싸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위탁 판매입니다. 그때는 그 판매를 수탁해준 회사가 NC백화점이면 NC백화점에서 판매가 일어나야
그게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죠. 네, 아시겠죠? 수탁자나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그 특별한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예,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하는 거, 또는 개인적 공급인 거, 이런 것들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라. 이거.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예,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때. 폐업 시 잔존 제한, 폐업을 만약에 5월 29일 날 했다. 그러면 5월 29일 날 폐업한 날짜에 판매가 일어난 걸로 보고 신고해라. 예, 폐업하는 때. 다음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즉 수출을 말하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이거는 가로 열고 적일, 이 말은 배에다가 선적, 배에다 적재한다 이 말이고, 기적, 비행기에다가 적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비행기에 실린 날 아니면 배에 선적한 날, 그날이 공급 시기예요. 수출품 선적일입니다. 공급 시기가. 그 다음에 원양어업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판매 수출. 예, 위탁 판매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직접 수출을 안 하고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미국의 수출 대행 업체를 띄우는 거예요. 예, 미국의 수출 대행 업체가 우리 회사 제품을 수출해 주겠다. 거기서 팔아 주겠다.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탁 판매 수출. 자, 원형업은 아시죠? 예, 우리가 그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외국 항에 가면 그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수출자와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예, 그러면 이제 원양어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그 외국 항에 가가지고 판매가 일어나야 공급가액이 확정되잖아요. 네. 또 위탁 판매 수출도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있는 그 수탁 판매업자가 우리 제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야 그때 수출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및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예, 이것도 요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니까 인도된다는 것은 판매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판매가 일어났다는 말은 즉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이 말이나 같은 거니까 예, 요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요 두 가지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출이다 그러면 여기로 문제가 나와요. 예, 수출에 관한 공급 시기를 물어볼 때는 요 두 가지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예, 이거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했다. 일반적인 수출. 예, 이거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가 말이죠. 시험에서 여러분들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유형이 막 다르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가지고 뒤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좀 정리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 다음 시간에 용역의 공급 시기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